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조선 후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즉 두 개의 란이라고 해서 양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흐름 파악하기라고 아주 옛날에 했던 동영상에서 말했는데 양란은요, 너무너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이 큰 나머지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합니다. 양란을 토대로 앞을 조선 전기, 그리고 양란을 지금 다 배운 오늘부터 들어가는 데가 조선 후기. 왜? 이 양란은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나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모습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조선 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선 후기의 정치사 보기 이전에 우리의 통치제도,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고 지루해하지만 꼭 배워야 하는 이 통치제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조선 전기에 비해서 통치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우리 계속 오늘 조선 전기랑 비교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조선 전기의 통치체제 거기 있죠. 거기 펴두고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살펴볼 거는 여러분 비변사라는 기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치제도는요, 중앙통치제도 이거랑 군사제도만 좀 살펴볼 거예요.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서,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같이 비교해 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살펴볼 건 중앙통치제도예요.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봐서 조선 전기의 중앙통치제도는 뭐였어요? 자, 국정 전반의 일은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국정 전반의 일을 결정하는 거 어디였을까?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제일 빨리 나왔어. 의정부. 자, 우리가 의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 전반의 일을 다 관리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할 사항을 진짜로 실제로 집행하는 거, 그거는 육조다. 그 아래에 있는 육조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중앙통치제도의 핵심은 의정부와 육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후기로 왔습니다. 양란을 거치면서 새로 등장한 기구가 있으니 이제는 비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여러분 비변사가 어떤 기구인지 좀 볼게요. 여러분은 프린트를 중심으로 보세요. 비변사가 설치된 배경 뭐라고 써 있어요? 16세기 여진과 일본의 잦은 침략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배우기 전에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봤을 때 조선 전기에는 일본, 해적인 외구의 침략이 정말 많았다라고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쳐들어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혼란시대라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준 회유책, 당근을 뭘로 주냐? 조선의 세 군데의 항구를 개항해줘서 야 거기서 그냥 정식으로 교류해라 라고 해준 적이 있어요. 삼포, 개항. 예전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삼포 개항을 해줬는데 그때 임진왜란의 배경으로 같이 써있던 거.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고맙다고 했으나 점차 불만을 품기 시작하죠. 왜? 여기 삼포에서 개항할 수 있는 무역량이 너무 작게 제한이 돼 있어. 이것 좀 늘려줘라고 하면서 난을 몇 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삼포외란, 을묘외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이런 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기구가 바로 비변사예요. 비변사. 자, 그래서 이 비변사는 처음에는 임시로 설치를 합니다. 임시기구예요. 그리고 여기선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군사 문제만. 자, 외란, 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군사력으로 진압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임시로 설치했고 초반에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였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보면 역할, 초기에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 회의기구였다. 두 개가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변사, 처음엔 임시로 설치됐던 이 기구가 점점 권한이 커지고요. 뒤로 갈수록 몸집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배경을 거쳤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하는 문제가 뭐겠어요? 군사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로 권력이 점차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비변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절대 임시기구가 아니야. 상설기구예요. 상설기구. 상설기구라는 건 항상 설치되어 있는 거. 항상 설치되어 있는 거, 상설기구로 진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 문제는 물론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일반 행정 업무까지 모두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일반 행정 업무까지. 자, 그래서 양난 이후 우리 프린트에 써져 있죠. 거기 밑줄에는 일단 상설기구로 바뀌고 일반 행정 업무까지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비변사가 국정 전반의 일들을 다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변사라는 기구 지금 하는 기능이 원래 의정부 6조가 하던 기능이죠. 근데 지금 의정부 6조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히 있는데 얘 기능을 비변사가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 영향, 의정부 6조의 권한은 약화되게 됩니다. 얘네는 권한이 약화되고 더불어 여기다가 왕권까지 약화되게 된다. 비변사에 있는 신하들의 권한이 너무 세지게 되는 거죠. 영향 마지막 줄에 의정부 6조 기능 축소, 왕권까지 약화시킨다. 이제는 비변사가 너무너무 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앙통치제도 살펴봤다면 네, 자, 그리고 군사제도 다음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제도는 사실 조선 전기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기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내용도 잠깐 언급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군사제도, 우리가 중앙군은요, 5위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거의 강조하지 않았어요. 몰라도 돼요. 자, 이런 게 있었는데 후기로 오면 이제 중앙군이 뭘로 변모를 하냐? 5군형이 됩니다. 5군형. 자, 5개의 군대라는 건데 그 중에 우리는 훈련도감을 가장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훈련도감, 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군 5군형 체제 밑에 쓸 거 훈련도감 설치. 자, 이거 언제 생기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생겨요. 임진왜란 때 왜 생길까? 자, 200년 동안의 평화.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군대는 없어. 부랴부랴 급하게 설치한 게 바로 이 훈련도감이라는 군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거기 옆에 보면 이 훈련도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사수, 활을 쏘는 사람, 살수, 창을 쓰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보이죠? 포수, 조총. 원래는 조총에 관심도 없다가 일본이 임진왜란 때 쓰는 거 보고 딱 바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총을 쓰는 포수까지 만든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수, 살수, 포수로 세 가지로 이 훈련도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삼수병이라고도 합니다. 삼수병 체제. 숫자 3, 그 3이에요. 3개의 수, 그러니까 사수, 살수, 포수. 그래서 삼수병 체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그 밑줄까지 볼게요. 이제 중앙군은요, 농민이 어설프게 같이 겸하지 않아요. 중앙군은 모두 급료, 즉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 체제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직업군인. 자, 그래서 훈련도감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삼수병, 세 가지 종류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직업군인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가장 먼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총영청, 수호청, 어여청, 금이영 순서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군대를 합쳐서 5군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4개는 그냥 읽어만 보고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훈련도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5군형이 훈련도감인 거 아니에요? 5군형 중에 하나가
훈련도감 있는 겁니다. 오늘은 훈련도감을 가장 중요하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 이어서 봅시다. 지방군은요,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데 왜 우리 교과서에 이런 것까지 있지? 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있긴 하거든요. 자, 진권체제. 그리고 재승방약체제. 자, 예전 프린트에 보면은 잠깐씩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걸 설명해 보자면요. 조선 초기. 얘는 가장 전기, 얘는 중기쯤입니다. 가장 처음엔 진관체제라는 걸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예요, 이거는. 수령이 가장 중심이 돼서 그 지방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편성하는 거. 요게 진간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방어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는 여기 이렇게 외구의 침략이 너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안지대, 국경지대에 군대가 많아야 되는데 군대가 이렇게 내륙 지방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바꾼 게 바로 재승방약 체제였어요. 재승방약 체제는 그럼 뭐냐? 딱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모여 라고 약속을 잡는 거. 중앙에서는 지휘관을 보내주고요. 수령은 여기 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렇게 특히 여기 국경지방이나 해안지대 딱 약속을 잡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있냐면요. 타이밍이 안 맞아. 자, 지휘관이 왔어. 왜구가 몰려오고 있네. 싸워야지. 근데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혹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딱 둘 다 이제 타이밍이 맞게 딱 왔어. 그런데 야, 이미 외국어 왔다 갔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밍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재승방약도 야 결국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는요 여러분 진관체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린트에 새로 쓸 건 진관체제가 아니라요 여기 플러스 새로 생기는 거 소구군이라는 것을 새로 만듭니다. 프린트에는 지방군, 소구군 체제로 채워 넣어주세요. 소구군. 진관체제는 다시 돌아온 거고 여기다 플러스로 새로 만든 군대가 소고군이라는 군대예요. 자, 얘의 특징은 뭐냐? 얘는 어떤 군대냐? 볼게요. 이 소고군이라는 건 이제 지방을 지키는 군대는 저기 제일 위에 양반에서부터 밑에 있는 천인들, 노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천민은 그러니까 원래 군역이라는 거는 양인 남성만 지는 거거든요. 천민은 원래 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민까지 다 포함해서 넣습니다. 양인들부터 천인들까지 다. 한 부대에 몰아놓은 게 바로 이 소고군이에요. 자, 이제는 지방군, 이 소고군은 군대를 따로 편성한 게 아니라요. 농민이라면 누구나 군사가 되는 체제예요. 자, 그래서 그냥 농민들은 평소에는 생업, 그 농사를 짓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달려나가는 거. 요게 바로 소고군입니다.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바로 전투에 달려나가는 거. 여러분 특징 프린트에 2가지 써 있을 거예요. 2개 다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죠. 이미 문제가 딱 보여. 요거. 자,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 그 당시가 얼마나 신분제 사회인데 양반인 나랑 백성들도 비슷해요. 나는 어쨌든 양인이잖아. 그런데 저 천한 노비랑 내가 같은 부대에서 같이 싸운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이탈을 합니다. 얘네가. 어떻게든 몰래 빠져나가요. 돈을 주고든 뭐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몰래 빠져나가게 되니까 나중 되면은 얘네밖에 남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군대겠어요? 군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간다. 후기에는 이게 문제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과에 써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민들, 양반들은 물론이고요. 평민들이 빠져나가서 지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없어져 간다. 자, 이렇게 지금 1쪽에 있는 통치체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길게 설명했지만 비변사, 훈련도감, 소고군 요 3가지를 오늘 새로 배운 겁니다. 요 3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하기. 자, 여러분 통치체제를 봤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자,
이쪽은 요겁니다. 이쪽. 조세제도. 우리 세금제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죠? 조선 후기의 세금제도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세금.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냈나 하는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세 가지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총 양인 남성, 일반 남자 백성이라면 누구나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고 살아요. 뭘 내냐? 첫 번째, 전세. 요거는 땅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납. 요거는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에 살아요. 그럼 거기 특산품 뭐 있어? 귤을 내라. 혹은 내가 바닷가에 살아. 그럼 국가에서 너는 바다에 사니까 생선 혹은 전복 같은 거를 내라. 이렇게 특산품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게 공납. 뭐 다른 애는 또 뭐 있을까? 산에는 산삼, 인삼 같은 거 내라. 이런 거. 이런 게 공납이었어요. 자, 마지막 역은요. 여러분 이게 노동력 할 때 역이에요. 노동력 할 때 힘력자 있죠? 요거거든요. 자, 이거는 노동력을 납부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국가에서 성을 새로 하나 지을 거야. 아니 무슨 공사를 할 거야. 노동할 사람이 필요하죠. 와서 노동해라. 그래서 1년에 며칠 이런 식으로 노동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자, 그래서 조선시대 남성이라면 여러분 세금의 기준은 무조건 다 남성 당시에는. 자, 남성이라면 누구나 요 세 가지 세금을 다 납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의 모습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환수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 공납, 그리고 마지막에 역까지. 전기와 후기의 모습이 다른데 여러분 후기에 그냥 이게 세금 제도가 이유 없이 바뀌진 않겠죠? 바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주로 이 전기에서 나타난 세금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바뀌는 이유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전기에는 조선 전기에는 땅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어떻게 매기냐면 그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풍흉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설명하자면 풍년인지 흉년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풍흉에 따라 이제 여러분 새로운 단위들이 나와요. 지금은 쓰지 않는 단위. 조선에서는 토지를 1결로 셉니다. 우린 지금 평이나 미터 제곱을 사용하죠. 당시 조선시대는 1결을 기준으로 두는데 1결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평 정도? 여러분 생각보다 크죠? 왜냐하면 이 1결은 절대적인 면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쌀가마니 300석이 나오는 땅. 그러니까 비옥한 데는 훨씬 더 작은 데가 1결이 되고요. 척박한 데는 훨씬 더 넓은 땅이 1결이 됩니다. 아무튼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지금으로 대충 추산해보면 3,000평 정도. 아무튼 토지 1결을 단위로 했고 그때 당시엔 세금을 쌀로 거두는데 그거는 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두. 요거는 부피 개념이고 지금 없어서 추산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한 8리터 정도?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전기에는 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얻었냐? 토지 1결당 내가 이번에 너무 흉년이 들었어. 전체적으로 농사 지은 게 없어. 하면 사두. 진짜 풍년, 잘 됐을 때는 최대 20두까지. 그러니까 풍년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걷어요. 요게 조선시대 전세를 걷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바뀌게 되냐? 배경. 자, 여러분, 지금 뭐 거쳤어요? 양난. 2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 토지가 황폐화됩니다. 토지가 황폐화됐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죠? 땅 문서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새로 나오게 되는 법. 영정법, 인조 때 실시를 합니다. 자, 이 영정법을 실시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전기에 매년 풍년이지 흉년이지 따져서 이거 계산하고 너무 복잡하고 지금 이걸 양난도 거치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토지 그냥 1결당 최하 기준인 거 이거 있죠? 요거.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 걷었던 기준인 사두만 걷자. 그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토지 일결당 사주만 걷자라고 하는 게 영정법, 조선 후기에 새로 나온 법이에요. 자, 전세는 이렇게 걷었다면 공납을 좀 봅시다. 여러분, 공납은요, 조선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 공납. 원래는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거죠. 토산물은 특산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양난을 거치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망가져요, 체제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자, 윤정이는 여기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 근데 여러분, 당신은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또 잘 안 가니까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바다는 본 적도 없어. 그죠? 바다를 평생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보고 공납으로 뭘 내래? 전복을 내래. 자, 조선 후기 가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복이 안 나는데 나보고 전복을 내래. 자, 바닷가에 사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찬우는 바닷가에 살아. 근데 나보고 산삼을 내래.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배정한다거나 혹은 계속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방법을 찾죠. 상인들을 고용해요. 이 상인을 방납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납인이라는 상인은 뭘 해주는 거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방납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반이라는 마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공납, 특산물 나한테 돈만 내면 내가 한 번에 다 구해다 줄게. 요게 방납인이에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전복 찾고 산삼 찾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상인한테 돈이나 쌀만 주면은 걔가 알아서 다 구해다 주는 거잖아. 편하죠. 그래서 이 방납인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았는데 획기적이었는데 얘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하반 전체의 공납을 다 내려고 해도 100만 원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안 주면 안 구해다 줘. 이러는 거야. 야 1000만 원 아니면 안 구해다 줘. 자, 그래서 자 진홍이는 야 더럽고 치사해서 그럼 내가 전복 구해서 낼게 해서 전복을 구해다가 수령한테 냈어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왜? 나랑 이미 뒷거래 했거든. 박나빈이랑 이미 뒷거래를 해서 1000만 원이 아니면 안 받아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방납에 문제가 생겼다. 폐단은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어려운 말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공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새로 나온 법,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대동법. 요거는 광해군 때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전국으로 퍼진 데는 100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 이 대동법은 이제 토지 1결당 12두를 내는 거예요. 즉 뭐냐? 공납을 원래 방납인이 하던 그거 있죠. 그걸 정부에서 하는 거야. 정부에서 야 이제 공납 내기 힘들지? 쌀이나 돈으로 내면 우리가 알아서 구할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영정법은 원래 토지에 거두던 세금이에요. 원래 토지에 거두던 걸 가장 최하 기준으로 거두어준다 하니까 모두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동법은 원래 그냥 공납, 특상물을 내는 거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은 아니었잖아. 근데 토지를 단위로 매긴다고 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양반들이나 부잣집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과정이 100년 걸린 거예요. 전국의 양반들이 반대해서. 자,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요 대동법이에요. 어때? 공납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그냥 돈으로 내면 된대. 편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땅을 안 가지고 있는 가난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공납 안 내도 돼요.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고 반대로 양반들은 싫어했던 법이 대동법. 그래서 찬반을 거쳐서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10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대동법의 내용. 자, 마지막 좀 살펴봅시다. 역은요, 여러분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직접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돈으로 낼 수가 있는데 돈이 아니죠, 이때는. 1년에 2필. 필이라는 건 여러분 의류, 만화 3배 같은 거 있죠. 요거 두루마기 크게 하나 있는 두루마기를 하나를 필이라고 해요. 이거를 2개 내는 게 원래 있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역에 대해서 포를 내는 거, 군역에 대해서 포를 내는 거를 군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군포도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여기 사반이라는 마을에 지금 24명? 아, 너무 어렵다. 자, 100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곱하기 성인 남성 기준으로 200피를 이 마을에서 내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마을 단위로 걷었단 말이에요. 이 세금 자체를. 그런데 우리가 양난, 전쟁을 거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100명이 살지 않고 50명이 살아요. 그럼 이제 조선 후기에는 100피를 걷어줘야 맞잖아. 근데 그런 거 없어. 야, 이 마을은 원래 200필 내던 데니까 200필 내.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친구고 다 이웃이고 친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유진이가 도망갔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유진이가 내던 2필, 이거 지금 다 남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는 세금을 안 걷었으니까. 자, 유진이가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가? 강희한테 가서 야, 강희야 너 유진이랑 친하다며? 너가 유진이 것까지 내. 요러는 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재도 도망갔어. 그럼 또 강희한테 가서 강희야, 유진이랑 성재 거까지 너가 다 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역을 균등하게 부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특정해서 몰아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걷기가 힘드니까 깐난 애기나 이미 죽은 사람 것까지 내라고 요구를 해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군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후기에 새로 나온 법, 요거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입니다. 이거는 영조 때 실시를 하는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강희가 혼자 다 내는 거는 역이 균등하게 부담된 게 아니야. 편중된 거죠. 이제는 역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균역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주냐. 반값으로 줄여줘요. 1년에 1필. 반값으로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앞에서는 비변사랑 훈련도감 소구군을 살펴봤다면 뒤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세금,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생각해 보기로 내려오면요. 조세 제도가 바뀐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는지 써보자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제도를 배웠는데 균역법은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영정법이랑 대동법, 요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 조세제도가 바뀐 방식, 둘 다 여러분 보세요. 토지. 기준이 토지로 갑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있고, 자,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백성들은 덜 내는 체제, 즉, 백성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잘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것 중에 조세제도 참고자료라는 프린트 있거든요. 한번 꺼내볼래요? 막 만화 그려져 있고 흰색 종이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조세제도의 개편, 조세제도 참고자료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군역은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부터 한번 읽어줄래요? 여러분, 이거 준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 세금 조세제도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따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기. 만화도 이해하기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고 지금 현진이가 잘 읽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걸 왜 읽자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 균역법이 지금 1년에 2필 걷던 걸 반을 걷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은 그러면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세금을 덜 걷으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다른 세금들을 결국에 걷기 시작해요. 자, 약간 조선모사 같죠? 자, 근데 이 균역법에 대한 부족분으로 뭘 거두냐면 결작이라는 걸 새로 걷어요. 여러분 결작까지 막 엄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지금 왜 하냐? 여러분 결작은 곧 얘도 땅에다 걷는 세금입니다. 결작도 땅에 따로 걷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는 영정법이랑 대동법만 보라고 했지만 결국에 다
토지를 기준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균역법도 똑같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세금 모두 토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라는 거 다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한 걸음 더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잘 읽어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읽어준 요 가와 나는 같은 제도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한쪽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 조금 어렵죠? 요거는 그냥 높은 지만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풀어봤을 때 이 두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는 뭐예요? 반대. 나는 그러면 찬성이 되겠죠. 잘 말해줬어요. 자, 대동법에 관해서 반대와 찬성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다른 반에서는 영정법이랑 헷갈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왜? 지금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고 플러스 요거 때문에 인조실록. 자,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아까 영정법 할 때 인조 때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정법이 아닌 이유. 영정법은 일단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원래 걷던 거잖아. 원래 걷던 거에서 심지어 최하 기준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영정법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대동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땅에 걷는 세금이 아닌데 원래 그냥 공납만 내던 건데 갑자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하죠.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조실록 때문에 헷갈리는 건 여러분 광해군이 인조보다 먼저죠.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온 거잖아요. 광해군 때부터 100년간 거의 숙종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찬반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조실록에도 이 찬반 논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대동법에 대한 영상 보고 오늘 끝낼게요.